남극과 북극, 음극과 양극, 흑과 백, 좌와 우, 성과 악. 그러니까 세상은 왜 늘 둘로 나누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어떤 설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사실은 사람의 인지 과정에서 네. 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해서 왜냐하면 어떤 걸 보면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특징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네. 두 개다. 네. 적과 나, 적과 친구. 정말 좋잖아요. 뭐 아니면 도. 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 네. 살아남으려면 네. 적을 알고 친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그레이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한 거죠. 근데 인간이 인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만들어낸 인위적인 구분과 분류인 건지 아닌지는 저는 확신이 안 드는 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뭔가가 두 개로 나뉜 경우가 많을까? 이게 되게 양자역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전 물리학적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고 없고로 구분하게 되면 두 개로 나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서도 없는 거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있던지 없던지. 있던지 없던지. 왼쪽과 오른쪽 얘기해 볼게요. 네. 왼쪽, 오른쪽. 네. 두 개 다른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고 오른쪽은 다르죠. 네. 왼쪽, 오른쪽. 근데 우리 지구에 있잖아요. 네. 우리 왼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으로 나와요. 동그라미가. 아, 도니까 어차피. 어. 예,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사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우리는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나와 내가 아닌 무언가. 그것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1도만 차이 나도 하나는 따뜻한 거, 하나는 차가운 거라고 우리는 구분을 해버려요. 아예 그냥. 근데 그 사이는 사실상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 기준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로 나눈 것뿐이지. 두 개로 쪼갰다. 네, 그게 기본적인 세상의 가장 기초 원리가 두 개로 이루어졌다, 세 개로 이루어져랑 다르게 우리는 편의상 모든 걸 그냥 구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로 나누는 것 때문에 사실 갈등도 많고, 전쟁도 많이 나고. 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삼국지만 봐도 네. 나라가 보통 위, 초고 세 개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멀리서 본 거고 네. 만약 세상에는 내 입장에서는 우리 편과 남, 적으로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둘은 사실상 하나인 거가 되는 거고 그래 언제든지 이 구분의 범위나 개수는 계속 바뀌는 거라서 단지 우리는 구분했다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2하고 3은 물리학적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쉽잖아요. 네. 두 개는 우리가 구분하기 좋잖아요. 네. 근데 3만 가도 물리학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요. 뭐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네. 삼체 삼체 문제라고. 문제. 삼체는 그 삼체? 네, 삼체 영화도 나왔죠. 아유, 다 봤죠. 네.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세 개 아니면 태양 같은 게 세 개 있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체 항성계 네. 못 풀어요. 어딘가 존재한다고 봅니까? 존재하고요. 알파 센타우리라는 항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삼체 그 삼체 행성이? 있어요. 진짜 있죠, 있어요. 있죠. 실제로 진짜로 많이 존재해요. 우리 태양과 같이 혼자 존재하는 별이 오히려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물체가 세 개만 돼도 갑자기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근본적으로 예. 혼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혼돈. 이체는 없다가 갑자기 물체가 세 개만 되면 2에서 3으로 복잡해진 게 아니라 예. 2에서 무한대로 복잡해지게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일식이 언제 일어난다, 월식이 언제 일어난다 계산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일식은 언제 일어난다, 언제 어디서 심지어 어디서 그렇죠. 일어난다까지 뉴스에도 나오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세 개의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위에 하나는 뭐 이렇게 크게 돌 수 있는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항성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만 가더라도 일식을 다음 일식을 예측을 하는 예측이 게 불가능해요. 예, 언제 일어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혼돈의 은하계가 혼돈의 행성들이 많이 있구나. 삼체 행성이 영화 많이 보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삼체 예시를 들 때 태양과 달과 지구도 삼체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래도 계산이 되는 게 태양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앞서서 예. 무시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별이 이제 세 개 비슷하게 비등비등할 때. 그럼 네. 지금 계산 어렵다는 건 태양이 세 개 있는 네. 이런 거는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는 이체 문제도 있고 삼체 문제도 있고 그렇죠. 사체 문제도 있고 오체 문제도 사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많지만. 우리는
삼체 이상의 문제를 사실 풀 능력이 없으니까 이체 문제들을 주로 풀고 있고 그래서 이체 문제들을 많이 풀었으니까 세상이 두 가지 종류의 범주로 많이들 나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교수님. 생각하기 쉬운 거죠. 아,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같네요. 이제 저는 그 동전만 봤을 때도 이제 동전이라는 게 이렇게 따지면은 동전이 앞면과 뒷면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체 그런 걸 하면 동전이 이게 약간 굴곡져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했다면 그 어떻게 복잡했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렇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우리 최은미 교수님 오셨을 때 디지털 컴퓨터가 이 형태로 굳어진 이유가 쉬운 걸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조금 만드는 것보다 0101 간단한 걸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요. 양자 컴퓨터도 비슷해요. 012 해서 3개 쓸 수 있는데 훨씬 복잡해져요. 왜 01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삼진법이 아니라 왜 그쵸. 이진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삼진법이 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2개 이상의 거를 요소를 추가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2개로 가게 되고 그게 세상의 이분법적인 특성을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분법 중에서 이원론 중에서 가장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네. 육체와 정신이에요. 정신 나뉘어 있다. 나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럼요. 영화 보면 소울이라고 있어요. 네, 소울. 그렇죠. 네, 소울. 네. 그것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는 이원론인지 진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 건강, 뭐 정신 건강센터, 정신 상담 이런 게 있듯이 정신도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도 있다.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거 약간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아니야? 아니에요? 신기루 아닙니까? 정신이 있어요. 예, 정신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두뇌를 막 잘라. 예. 계속 잘라. 예. 그럼 두뇌 어디에 정신이 있을까요? 어느 지점에? 해마 근처. 해외 장기기요. 해마 근처. 네, 장기기요. 해마 근처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하고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 게. 나 너무 멋있다. 와,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위대한 철학자, 이 근대를 연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몸과 정신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그렇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 진짜요? 했어요. 네. 나 그분 모르는데. 아니 데카르트 못 저희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한 얘기를 몰라요. 이름만 알지. 같은 대신 걸 알아요. 맞네요. 같은 대시구나. 대시 혹시 동신이에요. 데카르트의 13대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게 뇌에 있는 그 구조 중에서도 송과선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맞아요. 접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 저는 정신이 있고요. 영혼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육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분자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다. 그 발생되는 거다. 발생되다. 그거를 창발이라고 그럽니다. 창발? 네, 새롭게 나온다. 발현된다. 네, 발현된다. 발. 창은 창조의 창조의. 창이에요. 네. 창조돼서 발현된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정신과 그다음에 육체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정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데카르트 할아버지는 이원론을 말씀하셨던 거고 이원론.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별도로 존재하는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송과선 같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박건 교수님은 두 가지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우주에는 한 가지 세계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그 물질 세계에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된다고 하실 건가요? 귀속된다기 하기 너무 이제 종속 관계니까 네. 하나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나눈 거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분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한 거지 원래는 하나인 원래 거예요. 하나였다. 전 오히려 반대로 원래 떨어져 있다가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일시적부터 보거든요. 다.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사라지지만 육체는 남아요. 물질은 존재하지만 정신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전에 원래 분리됐던 맞아요. 게 생명이라는 걸 매개체로 붙어 있던 것뿐이고 그게 오히려.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것들이나 원자의 상호작용을 생긴다는데 저희가 생명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 저는 이게 어느 기준이 아니라 분자나 원자의 상호작용은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 얘네들이 정신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이점이 필요해요. 원자 자체도 생명이 없었고 분자도 생명이 없고 화학 반응도 생명이 있는데 세포는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게 있고 정신과 육체는 대부분 뭐 개가 됐건 토끼가 됐건 다 유기물로 이루어진 지구의 생명체 기준이지 물질은 생명보다 무생물이 더 많긴 하죠. 암석이라든지 흐르는 물이라든지 얘네도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걸 어떤
도대체 어떤 원소나 분자가 이걸 만들 수 있는 특이점의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요거를 찾는 게 이 답을 알 수 있는 거고. 요새 과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의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했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SF에서.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가상 인물은 나처럼 행동할 것이냐, 나하고 구분이 안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저 육체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존재하는 거냐. 그게 과정 가능할 것이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될 수 없을 텐데. 진짜 그것만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낸다. 저의 그 소프트웨어, 이 몸은 하드웨어고 정신은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소프트웨어 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B에 내 몸에 있는 나의 정신과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들을 다 여기서 꽂아가지고 빼가지고 여기다가 콘이 형님한테 넣었을 때 사이버펑크. 예, 약간 넣었을 때 그대로 전달이 되냐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사실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몸이 없잖아요. 없죠. 우린 몸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벗어난 정신. 근데 인공지능은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코딩 아니에요? 코드.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면 그게 자의식을 갖게 될 거 보니까 스카이넷.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와 같은 지능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는 지능이. 저는 사실은 약간은 박공 교수님의 일원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창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를 쪼개면 그 안에 신경세포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쁨도 느끼고 뭐 희열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한 슬픔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희열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정신적인 작용이란 차원의 창발이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일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을 보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생각해봅시다. 지금 다들 떠올리면 이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스파이더맨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거기도 생겼을까요? 그 친구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관찰할 수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죠. 원자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물질 세계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비물질 존재가 물질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질 세계 존재하는데 네. 여기 이대한 교수님하고 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저희 상호작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모호하게 아니, 들려요. 약간 쉬운 예를 드려드릴게요. 원자 핵 있잖아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는 쿼크 3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쿼크 하나하나의 질량보다 양성자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보네. 상호작용 때문에 더 무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전체는 부분 핵보다 크다. 쿼크 3개를 더해봤자 양성자 하나가 안 나와. 더 무거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수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무엇인가가 속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할 때도 뭐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을 입자로도 볼 수 있고 파동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입자로 그냥 보면 봐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자의 위치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요. 광자의 위치는 다 없습니다. 바로 다 네. 광자는 안 돼요? 예, 광자는 특정할 수 없어요.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위치가 있고 상호작용이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어떤 물체가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을 때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하고 다른 물체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이 왜 나뉘냐 이것이 궁금했는데 답이 여기까지 갈 줄은 몰라요. 양자역학까지 오고. 어차피 이거 정답이 없는 문제여가지고 없죠. 예, 네. 몇백 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우리 솔베이 회의 했잖아요. 그때 양자역학이냐 아니냐에 그때 약간 그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답이 이건 명확하죠. 실제로 복잡하니까.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했네요. 그래도 과학인데 좀 풀어야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 보어가 원자 모델 했을 때도 수소, 제일 간단한 구조의 수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만 딱 더 복잡해진 헬륨으로 가니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한 거야. 대상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유일한 문제는 그냥 인간의 지능과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보고 다 계산할 수 있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물이랑 기름이 있으면 얘는 안 섞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얘는 물을 싫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 근데 분자 단위에서 보면 섞여 있어요. 경계선에서 막 일정 개수씩 섞여 있는 게 분석이 되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구분해 온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실제로 미묘하게 섞였다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뭐 세상이 왜 복잡하냐라고 말하는 게 무리죠. 그냥 실제로 정말 복잡하고 우리가 그걸 분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세요? 저는 아까 복잡해지.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다양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점점 복잡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주에 원소가 한 종류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까? 근데 뭐 원소가 우리가 지금 어쨌건. 발견된 게 118개 있죠. 네, 118가지 원소가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도 다양한데 하나 뭐 수소밖에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인간이 없겠죠. 그리고 생물들의 세계도 생각해 보면 지구의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되게 다양한 생물들 있잖아요. 네. 세상에 딱 한 종류의 예를 들면 뭐 벌레, 예쁜 꼬마 선충만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지구가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칙이 있어요. 아, 벌써 세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요? 이 법칙. 뭡니까?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뭔 말이야 이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래서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 무조건 그 네, 숙명이다. 숙명의 법칙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가장 간단하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명체, 복잡한 물체는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 있어요. 오픈, 열려있는 개고 그 열려있는 그 개가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를 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는 게 그 줄을 타는 거예요. 질서와 무질서도. 그리고 그 경계를 타고 있는 거를 조정해주는 개수가 있어요. 개수 무슨 개수입니까? 온도. 온도? 온도가 낮으면 모든 게 질서 있어져요. 아 멈추니까. 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모든 게 무질서해져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거는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무질서도라는 건 입자의 무질서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추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그러다 거죠. 보니까 엔트로피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주는 온도가 묘하게 적정한 상태여서 무질서도와 질서 경계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살만한 환경이다. 맞아요. 저는 그래도 인류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운이요? 예. 이렇게 복잡한데 더 복잡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삼체 삼체, 얘기했는데 예. 삼체 행성에 태어났으면 예. 너무 복잡하니까 예.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딱 떨어지는 게 없구나. 예. 운동 법칙 발견했던 이유는 예. 태양이 하나가 있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에서 예. 그나마 우리의 별로 안 되는 지능 갖고도 예.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 운이 좋았던 거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금씩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상호작용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거기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이건 약간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지구와 우주에 의지가 있다고 믿는 타입이에요. 아, 이건 또 지구에 또 생명이 재밌네요. 생겨났다. 우리 말한 것처럼 생명이라는 건 되게 엔트로피적으로 되게 아니, 저런 얘기가 비합리적인 많이 있어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어서 분해돼서 원자 단위로 퍼지는 게 우주 입장에서 선호할 거예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만약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상호작용이 약해지면 죽음을 맞겠지.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번식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불합리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 이 환경에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해갖고 약간 독특한 환경이라 보고 인간을 구성하는 뭐 재료들, 탄소 몇 그램 막 이런 거 이것들을 다 뒤섞어 곤죽을 만든다고 상호작용이 생겨서 인간이 되진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로 이게 쌓여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요. 네, 이거는 진짜 운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물리의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제가 물리학자니까 세상은 복잡한데 물리 법칙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단순하죠. 단순해.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이 복잡한 세상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매료가 되거든 물리학자들은. 요거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공식이 세상의 어떤 또 다른 엔트로피겠죠?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그 공식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세계 공식은 물질이 사이에.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머리 사이에, 아니야. 우주 사이에. 계시야. 개지. 세상은 왜 피곤한 일로 가득할까요? 눈만 뜨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냥 납두면 다 망가지거든. 연력과 제법칙. 냅두면 망가진다. 그게 연력과 제법칙. 아무것도 안 하면 망가진다. 다 망가져. 그러니까 망가진 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왜? 다 고쳐야 되잖아. 왜 망가져요? 망가져도 망가지는 되는 거 이유가 아니에요?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예를 들면 저 방을 청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냅뒀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잡초가 올라오죠. 그러면 뭐 오랫동안 지나면 점점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점점 망가지는 거야. 그럼 치워야 되잖아. 피곤하잖아.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잘 했는데 항상 예상치 않게 자동차 사고도 나고 예상 못하죠. 갑자기 발생하죠. 아프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한 대로 되면 피곤하지 않죠. 예상하지 않는 일이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지.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네요. 그럼 결론은 원인은 세상이 복잡한 거고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피곤한 거고. 하지만 훨씬 더 피곤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참치. 다시 한번 이 정도 피곤한 걸 감사하라. 봐봐요.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연력학 제법밖에 없습니다. 봐봐요. 정신 좀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운이 좋았다? 온도와 엔트로피. 이걸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 물리학자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공식 가지고 계속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복잡해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돌려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야. 제가 이건- 궁금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유명한 그 연력학 이법칙 때문인데 엔트로피가 증가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나요? 엔트로피 증가한다고만 말했잖아요.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주에서 증가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죠? 이거 지금 되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리학자들이. 특히 응집물리학자들이. 왜 그러냐? 근데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할 때 파동에서 붕괴됩니다. 뭐가 붕괴된다고? 파동함수. 파동함수가. 파동이 입자들이 출렁출렁거리는 이거. 상태. 그게 붕괴가 돼요. 그러면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산 거, 죽은 거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양자 중첩. 근데 측정한 순간 둘 중 하나로 붕괴가 돼요. 한 상태만 얻어져요. 그거는 시간에 역행할 수 없거든요. 한 번 붕괴가 되면 끝이에요. 자, 그렇게 붕괴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확률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확률로 쌓여서 엔트로피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해가 안 예측할 수 됐어요. 없는 그게 일이 약간 쌓인다? 우리 양자 컴퓨터 때 동전 그래, 동전 돌렸다가 돌렸어. 딱 동전 멈춰서 때, 보면은 둘 중 앞 혹은 뒤로 결정된다. 근데 왜 그게 엔트로피 증가로 결과가 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죠. 생기죠. 불확실성이 왜냐면 쌓인다는 거죠. 관측하지 않았으면 빙빙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봐야 앞뒤인데? 근데 그러면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빙빙 돌고 있으면 네. 그게 하나의 상태예요. 네.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빙빙 돌고 있으면 10초 뒤에도 빙빙 돌고 있겠구나. 네. 예상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측정했을 때
내가 특정한 후에 앞면이 나올지 뒷면에 나오지. 뒷면을 알 수가 없어요. 특정한 순간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뒷면이 돌고 있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더 볼 불확실해지는 때는 예측이 되는데 딱 일단 잡았을 때는 이 여기에 뭐가 걸렸는지는 모른다. 모르는 거죠. 까보기 전까지. 가보기 전까지. 아, 도는 오히려 거 도는 게 확률이 보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도는 거 자체를 하나 상태를 보면 그쵸, 계속 돌고만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건데 그쵸, 그쵸. 만약에 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군요. 오히려 이거를 더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는 거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엔트로피가 점차 증가를 하면서 무질서도 이제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퍼지는 그런 엔트로피 영향을 좀 이렇게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이제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그 개념 중 하나가 ATP.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은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 몸은 뭐 머리카락 만들고 뭐 손톱 만들기도 할 수도 있고 호르몬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왜 피곤해지냐? ATP를 써서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ATP가 또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ATP가 결국 하는 게 뭐냐?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군이구나.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ATP를 써야만 하고 생명체는 ATP를 많이 쓰면 우리가 피곤해진다.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ATP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는 운명 같은 거고 이 복잡함도 어쨌건 운이 좋아서 즐기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피곤한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 피곤함을 그냥 받아들이자. 더 피곤할 수 있었다. 더 피곤할 수 있었다. 더 피곤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약간 그냥 감당할 만큼의 피곤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피곤함을 즐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따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어쩔 때는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날 피해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너무 그냥 꼴뱅식에 잘 되고 참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냐 이거야.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잖아요. 걔도 큰일 나요. 왜 자꾸 걔도 잘하지만 나도 잘한다 이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박권 교수님 어떻게 해설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과학으로 이 불공평함이 설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하죠. 뭡니까? 네. 물리학적으로 보면 네. 불공평하다는 것은 초기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기 조건? 예. 아. 내가 출발한 출발점. 예.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어요. 과학자들 모두. 금수저냐 흑수저냐? 그렇죠. 그렇죠. 초기 조건이 다르죠. 예, 다르지. 예. 초기 조건이 달랐다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근데 초기 조건이 다 똑같았다면 예. 다 동일하게 행동했겠죠. 같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네. 이 세상은 동일했을 거고 만약에 어떤 역경이 왔어요 저한테 네. 그러면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겠지만 다 동일했다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역경이 오면 다 실패할 수 있죠. 역경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경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엔트로피 증가였지. 맞다. 예, 맞네. 무질서니까. 네,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온다. 누구도 예. 그렇게 행운이 지속될 수는 맞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라도 살고 나는 게 우주로서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인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조건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리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그런 상황이 오도록 우주가 설계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출발선이 다르다. 여기서 이미 저는 불공평 이야기는 끝났다고 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둘 중 하나죠. 평등하길 원하거나 공평하길 원하는데 인간은 평등할 수는 있어도 공평한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이제 환경이 다르고 시작점이 다르면 그게 매개체가 돼서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에서도 주위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시작점이 다르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공평해질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어때요?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뭐 약간 뭐 차은우를 본다거나. 차은우까지 보셔야지. 근데 그거 부모님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초기 그게 다른 이미 거죠. 총조건 다르잖아요. 초기 조건이 다른 거야. 불공평한 거예요. 장훈주 교수님 뭐 어때서? 차은우에 비해서 뭐가? 그게 더 나빠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냥 방금 내가 이제 무질서 엔트로피를 던졌어요. 집에 가서 되게 아팠어요. 제가 이제 발생학 수업을 하는데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수십조 개잖아요. 어떤 세포들은 막 피부 맨날 자외선 때려 맞고 막 DNA 상하고 우리 장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가 막 마라탕 먹고 매운 거 먹으면 막 며칠 안 돼서 죽고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그대로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마다도 운명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들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정자 혹은 난자는 생식에 성공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말하자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세포들도 굉장히 불평등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세포는 하나의 세포에서 났거든요. 수정란에서. 수정란. 그리고 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DNA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세포들이고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뇌세포가 되고 누구는 피부세포가 돼서 때밀면 벗겨지고 누구는 장세포가 되고 누구는 고귀한 생식세포가 되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뭘 물려받았냐. 왜냐하면 수정이 되는 순간 그냥 동그란 수정란이라고 할지라도 균질하지가 않아요. 여기 자체 이미 차이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세포가 두 개가 갈라질 때 운명이 딱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 정자가 들어온 쪽과 그 반대쪽으로 딱 나뉘어요. 그 운명이 딱 갈리는 거예요. 진짜 운명이라는 표현. 운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럴 발생해서 수밖에 없겠네요. 그 세포의 운명이라고.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들어오는 방향이랑 거꾸로 돌리면 바뀌어요. 주축이. 진짜? 그러니까 정자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그 우연, 일종의 우연에 의해서 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조그마한 거에서 이미 다 다르네. 다 갈리네. 그게 한 가지 요인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특히 주변에 어떤 세포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도 네. 비슷한 게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어떤 것들을 물려받았는지 유무형의 자산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어울리는지.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중요하죠. 환경 바뀌잖아요. 중요해요. 쌍둥이여도 환경이 같아도 달라지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시작점이. 그렇죠, 네. 진짜로. 저기 뭐야 그러면 이게 이제 교수님 과학이 암만 발전해도 이 불공평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못 고친다라고 보면 못 되겠죠. 고치겠죠. 근데 이게 저희한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운 대신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네. 그러네요. 네. 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운이라는 단어는 오늘 마감이 됐고요. 이제 축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다 동일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성이 없었겠죠. 이런 다양성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값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긴 하겠네요. 진짜로 맨 처음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은 양자 요동 때문에 지금의 별이 생겼고 그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생겼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태어난 거거든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보면은 정말 온도가 0.0001도 차이 가지고도 맞아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물질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불공평한 거죠. 어디는 많았고 어디는 온도가 조금 높았을 뿐인데 정말 세상이 생겨버렸잖아요. 공평해버리면 세상이 존재를 못하는 거죠. 영화에도 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아 거 재미가 있잖아요. 없어 맞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사람들이-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어 감정이 그거 보면은 완벽한 공평 있고 인간이라는 그 욕망이나 그런 거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조건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거는 환경이다. 환경. 이게 진짜 신기한 생물학 실험이 있는 게요.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여러 개의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도 될 수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도 될 수도 있고 근육세포도 될 수도 있고 지방세포도 될 수 있고 뼈세포도 될 수 있는데요. 얘를 얼마나 딱딱한 환경에 넣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진짜 물리적으로. 말랑말랑한 데다가 이 세포를 넣어주잖아요. 말랑해져요. 뇌세포가 돼요. 진짜. 딱딱 환경이 중요하네. 딱딱한 데다 넣어주면 여기 뼈가 하고 뼈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파충류 같은 거 알 낳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암컷, 수컷 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의지를 내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경을 좀 의지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불공평한 상황 혹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쉬운, 어떻게 보면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궁금하세요? 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한심하다. 왜? 내가.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인정해 주시는 다이어트. 네, 지금 이제 일일 일식을 하면서 열심히 조절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엄청 했어요. 식단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만큼 더 땡겨. 땡기는 만큼 더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 오케이, 탄수화물 일수 다이어트 에너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과자, 뭐 탄산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해. 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운동해. 왜 인간은 늘 후회할 짓을 하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굉장히 고유한 기능이 이 과거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운터 팩추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데 반사실적 사고? 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적인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 이 그렇게 과거에 가서 다시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너무 지나치면 힘들지만 사실은 네, 굉장히 적응적인 거죠. 그럼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후회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진짜 편인데 많이 하죠. 약간 성공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성공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양 회장. 그때 내가 그 회사를 안 팔았어야 돼. 맞아요. 그걸 안 팔았어야 돼. 이런 거 항상 그 부자들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만 후회할 짓을 할까. 파리 같은 애들 알짱알짱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네. 그럼 쟤 저러다가 우리한테 파리채 맞아서 죽을 텐데 후회할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후회할 짓이지만 결국은 파리채 죽어나갈 후회할 짓이지만 얘는 후회를 느끼지 않잖아요. 아니요. 후회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이제 뇌과학에서는 리플레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인기거든요. 리플레이. 뭐 과거를 돌려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후회라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쥐들도 하거든요. 리플레이. 과거에 대한 이렇게 리플레이를 쭉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수준이 있겠죠. 인간은 그렇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감정도 느끼고 과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후회와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동물들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수준이 아마 얕지 않을까. 그래서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후회할 짓을 한다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택. 우리가 미리부터 이걸 하면 후회할 거 알면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약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가 생기고. 이것도 일리가 있네. 얻을 게 많거나 잃을 게 많은 사람. 네. 사실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학습도 있지만 저는 상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내가 이걸 골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후회가 되지만 상상을 못하는 생명체한테는 후회가 없죠. 그냥 기억으로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 다이어트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요즘 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측 기계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우리랑 가까운 유인원 이런 애들이 얼만큼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유인원까지만이 아니어도 가끔씩 인터넷 영상 보면 되게 똑똑한 개들은 사고를 치면은 혼날 걸 알고 그렇지. 숨거나 맞아요. 눈동자 이게 다르잖아, 솔직히. 걔네도 현재 편향이 있는 거라니까요. 있네, 걔네들도. 지금 너무 이걸 뜯고 싶은 거야. 물어 뜯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미래에 흐릿한 거지. 근데 그 순간이 현재가 되는 거죠, 이제. 현재 편향이란 말 자체가 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 생각하는 게 미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살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재구성해낸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존재한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래가 있고.
야, 큰일 났네. 이거 멤버가 오늘 바뀌겠는데? 이상하게 한 명만 지금 안 맞네, 다? 후회할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Remembering future. 미래를 기억한다. 미래를 기억한다고. 오, 되게 시적인데 뭔가.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저희 뇌에서는 해마랑 전전두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네. 그 영역이 언제 또 활성화되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활성화돼요. 네, 네. 이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상황에 자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뇌 같은 수준에서는 같은 비슷한, 메커니즘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렇죠. 특히 인간이 그게 또 뛰어난 거고. 뛰어나죠. 그 아무래도 뛰어난 두뇌가 이유가 크니까. 예.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아, 그러네. 동물은 언어가 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띵한 머리 띵하게 만드는 발언이신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뒤 혹은 1000년 뒤 혹은 100만 년 뒤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으려면 우선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100만 년 뒤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적인 구성물이니까 언어가 발달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네요. 저희가 상상을 하는 거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mind's eye라고 해서 마음의 눈 버전. 이건 비주얼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상을 하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mind's mind라고 하는데 마음의 마음. 그래서 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추 사고는 의미, 마음의 마음 시스템과 관련이 좀 더 깊고 반추사가 뭡니까?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루미네이션? 반추가 보통 이 소가 음식을 먹고 다시 이렇게 개워가지고 다시 먹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 네. 근데 이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약간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 그 특히 부정적인 생각의 경우에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애초에 우리가 이제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계획을 잘 세우면 후회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왜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걸까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사실 잘 못 지키는 편인데 그럼요. 근데 요새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의 좋은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잘할 때 요럴 때 상상으로 이제 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일은 언제나 그렇게 가지 않죠. 이 예상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오늘만 하고서 이제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예상 못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계획 세울 때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진짜 인간만 하는 행동 아닌가? 아니, 늑대들. 사냥할 때. 사냥 플랜 짜요. 다 하잖아요. 진짜 꼬마순충밖에 모르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인간이 이렇게 계획적인 생물이 된 거는 아마 농사 때문이지 않을까. 농사. 왜냐면 보통 동물들은 그냥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죠. 원래 DNA가 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뭐 그 자연 선택이 부여한 그 능력치에 따라서 살 수 있을 텐데 농사는 인위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물도 주어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고 하니까 자연적인 리듬 말고 인간적인 리듬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계획이라는 게 좀 진화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보다는 문화 진화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고 사실 저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지면서 계획이 스트레스가 된 거는 실내에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서라고 생각해요. 실내에서 조명을. 아니면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숨어 있어야 돼. 이거 좋은 말인데요. 그러네. 인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그걸 쓰려는 사람과 또 원래 해야 될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이 생기고 실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이 좀 더 계획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랑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자연적인 리듬에서부터 독립적인 삶을 인간이 더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광원에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결국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저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그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진화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DN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발달을 통해서 평생 전생애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능력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늘 발달이라고 하는 건 학습을 포함하는 그렇죠. 학습을 포함하는 거. 거죠.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동물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적인 어떤 학습을 통한 계획 능력은 이 언어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는 인간에게. 근데 거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장류나 유인원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발달시키게 되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더 옛날에 예. 그 원숭이 높아질까요? 왜 엄청 똑똑한 원숭이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까마귀도 다 똑똑하게 계획 세워서 도구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같이 살다 보면 동물들도 능력이 있으면 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계획 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이어트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안 되고. 바로 나와버려. 그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두지를 않거든요. 봐봐요. 내가 예전에 같았으면 여기 있는 거 오프닝 때 다 끝냈어요. 아 근데 앞에 있는 거 다 끝냈어요. 근데 자제를 하잖아. 이거. 이게 그냥 과자입니까? 이거 입에다 넣으면 녹는 과자인데? 이거를 내가 주먹으로 안 줍잖아요. 딱 한두 개만 먹자. 이거부터가 이게 자세가 중요해요. 자제. 근데 저 진짜 데프콘님 제가 팬인데 예. 옛날도 되게 보기 좋으셨어요. 다쳤을 때요? 네. 아 진짜요? 그리워요. 왜 그랬단 얘기죠? 아, 너무 포근한 인상과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립긴 한데 그 몸으로 가면 방송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근데 네. 저는 형님이 인간으로서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의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의 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예. 환경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환경은 무슨 자기의 변화를 원하면 나 마음 먹고 뭐가 되겠어 열심히 해보겠어 이건 절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바뀐다 생각이 저절로. 네. 근데 형님 진짜 의지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네. 환경도 정말 중요하고 이 환경과 나 스스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가치 시스템이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같이 시스템. 내가 시스템. 뭐가 나에게 가치 있는가 나에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오면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수님 말에 정말로 공감 많이 하는 게 계획 있잖아요.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여기서 내 인생의 이제 2라운드인데 제대로 한번 또 변신 한번 해볼까? 뭐가 제일 좋을까? 잠깐만. 살을 한번 빼볼까? 살이 빠졌으니까 스타일도 좀 바꿔볼까? 그러면서 스타일링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얻게 되는 피드백이 예전하고 또 달라요. 아, 요즘 장난 아니에요. 느낌이 다르세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환경은 사실 뭔지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거는 그 뇌과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의지가 도대체 뭐예요? 의지가 뭐냐고요? 네. 이 의지 연구는 보통 이 뇌과학에서 전전두엽 기능과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전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걸 뭐 억제하고 그래도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서 이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정신 분석 뭐 이런 이론들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뭔가 욕구가 확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게 이제 전전두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고 이게 이 경쟁 구도거든요. 두 개의 자아가 경쟁하는. 슈퍼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 좀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늘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매 순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을 저는 또 받는 것 같아요.